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네요. 이상호의 뉴스 비평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을 했는데요. 힘드셨죠? 저도 힘드네요. 오늘 지금 운영이 많이 댓글로 그런 말씀들 주셔가지고 한일전 거의 보듯이 관전을 했어요. 그죠? 근데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니까 이거 좀 켜주실래요? 오디오 좀 죽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이게 그동안 우리가 눈앞에서 안 보였던 적폐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적폐 청산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목소리를 내니까 잠시 옆에 놓아두었던 촛불을 다시 켜서 저 적폐 세력들을 응징해야겠다. 그런 아마 전의가 많이 불타오르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 오전 질의, 그다음 오후 질의가 이어졌고요. 45분간 정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회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해서 오늘 이상호의 뉴스 비평을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의도를 연결해가지고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특별히 혈압이 있으시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좋겠다. 저희 고발 뉴스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관전평입니다. 자한당의 목리가 결국 자살골을 넣은 운영이었다. 왜 적폐를 우리가 청산해야 하는가를 여지없이 보여준 한판 승부였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 운영위의 조국이랑 비서실장 부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김태우라고 하는 정치 브로커 수사관이 조선일보 등 자유한국당과 연합해서 사실 반개혁 프레임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이른바 촛불 따위는 이미 잊어버린 기득권 매체들이 따라온 거죠. 이 프레임에 이미 들어가면 지는 게임입니다. 멀쩡한 사람한테 너 도둑놈이지 라고 혐의를 씌웠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더 이상 그냥 삭제하는 것이 맞아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기능이 두 가지 있어요. 삭제와 확대, 두 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이른바 편집권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묵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열려있는 방송에 생방송으로 계속 이 프레임, 멀쩡한 사람을 계속 너 도둑놈이 아니라는 증거를 네가 대봐. 도둑놈이 아닌 사람한테 도둑놈이 아니라는 증거를 실제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댓글 같이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이구, 저 노란 게 아마 슈퍼챗으로 알고 있는데 루나레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되게 열받으셨죠? 화나셨잖아요. 근데 박범계 의원이 뿜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좀 각성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자한당이 적폐 세력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계속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아 왔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안타까운 비정규직 김용균 법을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거잖아요. 비서실장이랑 조국 민정수석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프레임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오늘 어떻게 보도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저는 보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으면 가장 잘 아실 거고 하루 종일 제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속수무책으로 깨졌는데 그나마 이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12월 31일은 싸웠던 사람들도 화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시기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하루 종일 열받으면서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 싸움을 통해서 야 맞아 우리 적폐청산 진짜 내릴 수 없는 깃발이구나 그런 확신을 다시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때까지 이대로 갑시다. CP님
자위당 셀프 디스를 자위하네. 네, 여러분들 역시 이것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기를 사실 내심 기대했거든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덫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 조국 팀 한일전 월드컵 한일전에서 당당히 승리했다 이렇게 관전평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재명은 한다. 아이고 우아 라이브님, 허은영 오늘 확실한 동기부여됐다. 그렇죠. 우리가 확실하게 적폐청산 해야겠죠.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았어요 촛불을. 근데 보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른바 청와대 문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MB 때부터 박근혜까지 계속 이런 거 고발해 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고 하는 문건인데 청와대 로고 찍힌 거 이거 입수해서 고발했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 다이빙벨 때 청와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자기들이 하던 거 국민을 상대로 내전을 벌였잖아요. 다이빙벨이라고 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담은 영화를 막기 위해서 무려 비서실장이란 자가 25번 최소 김경환 노트에 확인된 것만 해도 25번의 회의를 가졌잖아요. 죽이라고, 영화인들 죽이라고. 이종인, 송옥숙 부부 자금은 차단하고 영화 틀은 영화관 관련자들 모두 자금 끊어버리고 말려 죽이라고. 그리고 저희들 사찰받았잖아요. 사법 처리하라고. 그랬던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했던 식으로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데 조국 수석 논리정연하게 반박을 하잖아요. 블랙리스트 없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니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인사를 하겠어요. 그런 기본 자료 가지고 자기들이 했던 짓을 이쪽으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 세력에. 근데 여러분들 속지 말으셔야겠고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물론 뒤통수는 좀 잡으셨겠지만 확실하게 저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우리가 1931일 죄송합니다. 2018년 12월 30일이라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술 한잔 하려고 했다가 안 되겠구나. 내년에도 이 기조 그대로 가서 총선까지 가서 자한당 척결해야겠구나. 그런 다짐들 하셨죠? 네. 제가 오늘 빨리 뉴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다시 여의도로 넘겨서 저희 고발 뉴스 생중계 함께 저도 함께 모니터 댓글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민주당 잘했어요. 저는 제가 조남은 까먹었는데 그 충청도 더불어당 의원 한 분 계셨어요. 통통하신 분 저랑 비슷하게. 근데 그분은 막 야단치더라고. 조국 민정 비서관 수석한테 왜 공공기관 그 낙하산 전 정권 낙하산들 왜 빨리 잘라버리지 않고 그렇게 놔두고 있냐고. 사실 그렇게 야단쳐야 돼. 오히려 국민의 이름으로 너무나 우리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저들은 독재적 방법으로 획득한 정권의 모든 트로피를 나눠 가졌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민주적으로 점잖게 놔두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법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천천히 하고 있는 청와대 수뇌부를 비판했어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냥 보자 하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그런 생각이 들어요.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우리가 민주화를 상당히 달성을 했잖아요. 가장 그 민주주의에 의해서 특혜를 본 사람은 독재자들이다. 과거 같으면 그냥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을 사람들인데 독재 체제 하에서 민주적으로 인권적으로 대우받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전두환은 황제 경호까지 받고 있고 503호는 뜨뜻한 방에서 TV 보고 있고 민주적으로 대우해주고 있잖아요. 가장 큰 혜택을 민주사회에서 받고 있는 것은 독재자와 그들의 부역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TV를 보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임종석 저는 딱 기천에 남는 한마디는 임종석 비서실장 도둑을 잡았는데 김태우라고 하는 이른바 브로커 수사관 도둑을 잡았는데 왜 그 도둑을 미리 못 막았느냐고 하면 어느 경찰이 열심히 일하겠는가라고 항변했어요. 저는 이게 오늘 청문회 오늘 문답을 통해서 드러난
가장 명쾌한 한마디라고 생각해요. 도둑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지난 정권처럼 그냥 우야무야 조용히 원복시키거나 사법 처리했으면 아무도 몰랐겠죠. 그죠? 근데 이걸 법적으로 다시 원복시키고 거기 특감원들을 전원 교체했잖아요. 너무 잘한 거지, 민주적으로. 그러다가 오히려 그 선의가 악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큰 지금 게이트처럼 공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조국 민중석은 청탁한 민간인, 그 건설업자 최 씨로부터 청탁해서 뭐 이렇게 했다는 민간인이 알려준 파장이 일 텐데 어찌 생각하냐라고 하는 자한당 의원의 질문에 낱낱이 드러나길 바란다 오히려. 그래서 허걱하는. 여하튼 이게 가장 대표적인 단적인 오늘의 멘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이상호의 뉴스 비평. 요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MBC 기자협회에서 김재철이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170일 MBC 노조 파업을 탄압하기 위해서 구사대 기자 PD들 90여 명을 뽑았잖아요. 저는 그때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절대 시용 기자들 못 뽑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 과정 그 자체가 불법적이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돌멩이를 던져서라도 그 시용 기자가 MBC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 막지 못했어요. 여하튼 그 막지 못한 죄로 지금 MBC의 DNA가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무려 55명이 남아 있는데 이들이 연봉 1억이 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뉴스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적폐들한테. 적폐를 떠나서 제가 댓글들을 읽고 있는데요. 다 읽어요. 여러분들 써주신 댓글을. 아니 이 사람들도 노동자인데 들어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했으면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인간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인데요. 물론 저는 고용의 안정성, 노동자로서의 생활 정말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때문이에요. 일반 회사가 아니라 언론사는 가장 중요한 게 덕목이 기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염치라는 게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남들이 월급 인상해달라고 파업하는 게 아니라 공정방송을 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170일을 파업하는데 그 빈자리에 싹 앉아서 내가 기자할래 라고 하는 염치와 자의식 가지고는 이 사회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약자 편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 기회주의적인 속성으로는. 두 번째는 이미 법원 판결에 의해서 당시 김재철 치하의 파업은 합법적인 파업이다. 공영방송의 노동자는 공영방송 수호를 위해서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합법 파업에 있어서는 그 합법 파업을 보장하는 것이 현재 노동법의 정신이에요. 헌법의 정신이고. 그래서 합법 파업에 대체 인력으로 들어온 것, 이 뽑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MBC 노조는 물론이고 MBC 감사실에서 전원 해고하도록 MBC 최승호 사장한테 권고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묵살했죠. 다 유지해버렸어. 왜? 얘들이 기자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연봉 1억 계속 받으면서 아무 일이나 대충 때우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차마 자를 수 없었다라고 항변하고 있어요. MBC 최승호 사장은. 되겠습니까? 최승호 사장한테 우리가 요구한 게 뭡니까? MBC 통해서 돈 벌라고 우리가 요구했어요? 딱 하나잖아요. 국민의 품으로 다시 촛불 정신 가득 담은 공익적 콘텐츠, 뉴스를 만들어 달라고 최승호 사장을 옹립한 거 아닙니까? 촛불 정신으로.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 다 실업자일 거 아니에요. MBC 기자 PD들. 구제해서 억대 연봉자의 위치에 회복해주고 최승호 사장은 옹의해줬어요. 사장으로. 그런데 지금 헌신짝 버리듯 그 신의를 팽개치고 있죠. MBC 기자협회. MBC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자충수다. 오점을 남긴 자충수. 최승호 사장에게 MBC 노조도 규탄 성명을 내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MBC 기자협회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명분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자충수를 남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 MBC 기자협회와 MBC 노조는 나가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저는 감히 말합니다.
MBC에서 같이 잘려서 투쟁했던 당사자로서 최성호 사장은 이제 족함을 알고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자, 인사위원회가 한번 다시 기회는 있어요. 사장이 원하면 재심을 할 수 있거든요. 보름 이내인가? 여하튼 그것까지 보고 아마 입장을 내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이것으로 충분히 최성호 사장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최성호 사장에 대해서 사감이 없죠. 같이 고생했던 동료고 동지인데, 그런데 제가 MBC가 그냥 아예 안 보면 되지라고 팽개치기에는 너무나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이에요.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MBC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최성호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하도 적폐청산의 소식이 없길래 제가 4월 달에 쓴 편지예요. 뭐 구구절절한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편지를 가지고 갔어요. 최성호 사장한테. 아무 연락이 없길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고민했거든요. 나는 이 뉴스가 기득권화된다. 제도권 언론은 기회주의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 변화된 언론 토양에서 고발뉴스 같은 대한매체, 시민과 직접 부대끼면서 소통하는 대한매체 고발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MBC에서 오라고 해도 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어떤 식으로든 돕겠다. 그래서 제가 MBC 수뇌부를 통해서 저는 딱 하나만 하겠다. MBC 복귀는 안 하고 대신에 인적 청산을 위한 팀에서 내가 피를 묻히는 일을 하겠다. 내가 다 자르겠다 애들. 그리고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제가 4월에 쓴 편지예요. 가지고 갔어요. 최성호 선배라고 뭐 앞에 어떻게 시작해요? 최성호 사장님께 이렇게 시작했네요. 쭉 그냥 쓸데없는 얘기고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공영방송 MBC를 좀먹은 사내 삼성 장학생들 실태 조사해라. MBC에 삼성 장학생들 진짜 많아요. 진짜로. 진짜 많습니다. 그 삼성 수뇌부에다가 왜 충성 문자 보낸 언론인들이 있잖아요. 아마 삼성에도 MBC에도 많아요. 그리고 삼성 장학생 조사하고 동시에 삼성 장학생과 유사한 안기부 장학생들도 많아요. 이 안기부 장학생이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과거 독재 시절에 안기부 추천받아서 시험 안 보고 들어온 기자 PD들이 많아요. MBC에. 처음 들으셨다고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제는 이 시점엔 해야 되는 거죠. 촛불 이후에 MBC라면. 그래서 삼성 장학생과 안기부 장학생 색출하는데 저도 힘을 보태겠다. 피 묻히겠다 내가. 근데 소식이 없어요. 제가 4월 달에 보낸 편지인데 제가 직접 전달했거든요. 그리고 2004년에 제가 핸드백 로비 사건을 내부 고발했어요. 제가 SBS 태영이 SBS를 앞세워서 거대 건설 자본이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태영이 SBS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낱낱이 제가 6개월 동안 취재해서 고발했어요. 3회분을 준비했는데 2회까지밖에 못했어. 더 하려고 그랬는데 로비를 당했어. 그래서 제가 함정에 빠져서 앵커와 보도국장이 함께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핸드백 받았어요. 근데 저 회사 그만둘 각오를 하고 돌려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앵커랑 보도국장이랑 핸드백 같이 받았는데 돌려주면 저는 그 사람들을 비토한 게 되는 거잖아요. 조직생활에서. 저도 조직생활 아는데. 그 회사 그만두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돌려줬어요. 그리고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14년이 지나도록 진실을 안 밝혀주고 있어요. 저는 내부 고발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향응을 받은 기자로 여전히 MBC에 남아있어요. 자료에. 그래서 이제는 좀 진실을 알려달라. 그동안은 제가 조중동이 MBC 공격할까봐 그냥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냥 제가 나쁜 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실을 밝혀달라. 내 내부 고발자인데. 근데 이것도 안 해줬어. 이거는 저와 관련돼서가 아니라 이건 MBC가 공영방송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과거사를 제대로 밝히는 차원이라고 해서 제가 요구한 건데 안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잘린 이유 중에 하나죠. 2012년에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MBC랑 국정원이 짜고 마카오에 있던 김정남이 말레이시아로 이동했는데 그거를
콕 집어서 방콕에 있는 허무 특파원을 시켜서 인터뷰했다는 충분한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제가 내부 고발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잘렸어요. 인터뷰 했죠. 근데 방송 못 냈어요. 문재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마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중단했죠. 왜? 허무호가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 국정원에서 지시받은 거 아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힐 수 없다라고 배째라 하니까 그래 알았어 라고 중단한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MBC 내부의 적폐청산과 개혁 의지가 얼마나 미미한가를 알 수가 있겠죠. 4월에 편지 보냈는데 12월까지 안 보내다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죠. 최승호 사장이 시용 기자들을 품고 가겠다. 그래서 이런 제가 요구했던 진실규명, 3가지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저는 최승호 사장이 MBC 사장 더 이상 하루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더 비판적으로 MBC에 대해서 지켜볼 계획입니다. KBS인데요. KBS 주말 시청률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간단하게 오늘은 지금 여의도를 빨리 연결해 드려야 되니까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원래 연내 오기로 가급적 특별한 일 없으면 약속했는데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친서를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이건 내년 답방에 대한 강한 의지다. 이렇게 두 꼭지로 일단은 정리를 했고요. 왔으면 좋았겠죠. 이를테면 12월 31일 날 깜짝 방문해가지고 쫙 종각에서 제야의 종을 같이 대통령과 함께 친다고 생각해봐요. 근사한 그림인데 아마도 제 소견으로는 제가 국제정치학을 좀 공부했잖아요. 조금 미국과의 정리가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과 북미 간의 모양을 맞춰주는 것이 한반도 남북 당사자들 간의 속도에 이끌려서 미국이 마치 끌려가는 양상 그런 모양보다는 북미 간의 대화에 무게를 심어주는 그런 모양새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는 비핵화와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 이런 멘트를 봐서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가 하면 한 해 동안 내내 사실 그 경제 외풍에 우리가 시달렸잖아요. 이른바 중미 간의 무역 전쟁, 경제 전쟁. 이게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방적으로 미국 주도로 운영되던 세계 경제가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사실상 무역 규모로는 우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간의 어떤 합의된 접점이 없이는 더 이상 글로벌 이코노미가 굴러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식 자본주의에 완전히 아직까지 편입되지는 않았거든요. 그 증거가 뭐였죠? 지재권 문제, 특허권을 비롯해서 지재권 문제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야만 같이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굴러가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시진핑이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이제 결국 그런 합의가 사실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 IMF 과정에서 강제로 사실 떠밀리다시피 세계 경제와 맞는 톱니바퀴로 들어왔는데 나름대로 시진핑 쪽에서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무역 전쟁 접점이 찾아가는 걸로 보입니다. 뭐 김태호 기사는 더 이상 뭐 소개를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본질적으로 이거는 비위 혐의가 있는 브로커 수사관이 6급밖에 안 되는 친구가 결국은 사실은 한 사람이라도 공직자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정보 계통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물을 흐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조국 민정수석팀의 선의가 마치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적폐청산을 조여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위한 아주 좋은 카드로 활용하기에 좋은 소재가 된 거죠. 여하튼
김태우의 변호사라든가 그것도 다 야당 관련자고 그런 측면을 봐서도 동기 자체부터가 공익적이지 않고 불손하고 정치적이다라는 차원에서 이건 언론들이 보도를 자제하거나 또는 엊그제 대검찰청 감찰팀에서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범법자로서 우리 국민이 엄중한 시선을 가지고 이제 적어도 정치 공세로부터 확보된 하나의 하드 팩트가 있잖아요. 브로커라는 거, 불법적 브로커라는 거. 그러면 그 틀로 이제 보는 성숙한 시민적 프레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친구 건과 관련해서 KTNG, 뭐 서울신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도 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신모 씨인데 기재부 사무관 출신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자체가 아주 정치적인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일개 사무관이고 자기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문과 관련해서 전체를 보기에는 아직은 시선이 좀 작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두 번째는 KTNG의 정부 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분을 왜 갖습니까? 사장 선임을 포함해서 정당한 회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할 거면 지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수준에서 실무선에서 진행됐던 일로 보이고, 나아가서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 사장 교체가 안 됐잖아요. 물론 서울신문 대주주가 정부이긴 합니다만 기재부.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 지분이 있더라도 행사하는 건 좀 곤란하죠. 언론의 독립성 관련해서.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신문 지분은 파는 게 맞고, 그건 논점 외의 사안이고, 이 신사무관 주장에 입각하더라도 임기 마치고 2개월을 더 했어요. 서울신문 사장이.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간 사장은 한겨레 신문 출신인데 오히려 서울신문 독립성을 위해서 노조랑 손을 잡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문제제기 자체가 얼마나 공익적이고 이 시점에서 건설적인 이야기인지 일단은 저는 좀 나이브하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순수성, 김태호보다 훨씬 나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신사무관은 전체를 보기엔 대단히 나이브하다. 니네 과거 정부에서 그랬는데 문재인 촛불 정부에서 이러면 돼? 라고 하는 프레임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촛불 정부에 대한 기준선을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차이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 전해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아일보 같이 적폐 계열의 신문들은 서울신문 사장 교체 지시 폭로는 아닌데 인용보호를 통한 과도한 확인 안 된 보도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걸 이제 쿼테이션 저널리즘이라고 하나요? 근데 청와대가 기재부가 일대 주주고 신뢰성이 의심된다라고 했으면은 이게 확인 가능하고 납득이 되면은 기사 톤 다운을 하거나 제목을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폭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거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요새 자위대가 난리도 아니잖아요. 해군이라고 한 해상자위대죠. 해군이 아니라 해상자위대가 항공모함을 지금 갖게 됐어요. 그죠?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동북아 국가들이 모여서 빨리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그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고 독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인데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모 위에 전투기를 띄워요. 그러니까 육지에 육지. 그러면 작전 반경이 넓어지면서 사실상 육지가 쑥 다가온 거야. 우리나라 영해로. 그러면 이게 상당히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계속 폭주를 하고 있어요. 아베 정권이 한반도를 흔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한반도 대탕트 평화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흔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그 과정에서 뭔가 이권을 따내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강한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광개토 대왕함이 북한 남파 표류 중인 어선을 구했잖아요. 한 명 사망하고 2명이 생존했는데 북한으로 송환해 줬잖아요. 구조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걸 자기들이 알아. 구조 중인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 150m 높이 그리고 500m 거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이게 몇 미터지 이게? 한 300m 는 다 까먹었네. 300m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위협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는? 공해상이라면 아닌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현저하게 배 근처로 1km인가 그 이내로 이렇게 저공 비행하면 공격적인 행동으로 간주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저쪽으로 이렇게 살짝 본 거야. 비행기가 오니까. 근데 오히려 깡패가 너 이 새끼 왜 째려봐 라고 지금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식으로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이게 현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본이 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일본과 관련해서 중국과 일단 이런 사안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루트가 필요하다. 일본 난징시, 난징 사변 당시에 수십만이 죽었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학살당했잖아요. 그래서 난징시에서는 우길기라고 하면 안 되죠. 전범기를 사용하면 처벌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런 그 중국 정부와의 동해상에서의 이런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통로도 필요한 것 같고, 나아가서 저는 내년에 지금 여러분들 요 뉴스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무슨 뉴스냐면 뭐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 결국은 군비 통제까지 가는 평화를 위해서 서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핫라인이 있고,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덜 적대적이고 평화를 위해서 안보를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논의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상반기에 가시화되는데, 이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아젠다로 가져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게 국가안보실에서 나온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쭉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대탕트를 할 것인가, 군비, 병력, 무기 체제 뭐 이런 것들, 무력 증강 문제 이런 것들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 쭉 나와 있는데, 결국은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성, 아주 스테이블하게 시큐리티가 컨트롤되는, 그러니까 안전이 되게 공고해지는 상태를 지향하는 체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반도 공해상에서 만약에 일본으로부터 이런 위협을 받았어. 그러면 이게 우리의 위협은 동시에 지금 북한의 위협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가, 이런 논의도 같이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이건 대단히 안보 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결국은 가장 일본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옥 같은 케이스가 바로 이런 거죠. 한반도 남북한이 똘똘 뭉쳐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외적의 침입에도 공동 대응하는 체제가 된다면 제일 싫겠죠, 일본은. 근데 국내에서 또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한당. 오늘 한일전 벌였던 자한당. 자위대 행사에 가는 자한당. 이건 아마 반대하겠죠. 일본 편이니까. 자, 뉴스데스크 4.7. 아이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재개가 되고 있나요? 아직 아닌가요? 자, 김정은 문 대통령에게 친서을 했다. 강한 답방 의지. 좋습니다. 환영하는 마음 변함없다. 신년사 발표 이틀 전에 친서를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왜냐? 이거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조국 여야 운영이 어제 뉴스들이 주로 많이 다뤘는데,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 가던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서 지금 뭐 의식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정신질환자들 안타깝죠. 사회가 품어서 치료해 줘야겠죠. 그런가 하면 정신질환자를 둔 가정은 대단히 불안해요. 집안에 이런 환자가 있으면
이런 가정도 지원해야 되고 이런 그 환자 입장에서의 복지도 물론 필요한데 동시에 이 사람들이 이런 길 가던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서 거의 사망 지경에 이르게 하는 등의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저희도 많이 겪어요. 와서 막 그 실실 웃으면서 째려보다가 막 욕하면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인데 어, 강제 입원시켰어요. 이 경우에는 명시적 가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우에 대부분 가족들은 직접 강제 입원이라든가 강제 진단의 상태로 자신들의 가족이 집 밖으로 나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자체장이 이런 책임과 의무를 갖도록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현재 보건법의 정신이잖아요. 근데 요 얘기를 왜 해드리냐?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재명 지사 생각이 나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케이스를 가지고 이재명 지사 얘기를 하면 안 돼. 왜?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할까봐. 그게 바로 언론의 잘못된 스탠스다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PC방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 정신질환자의 문제인데 그러면 그 정신질환자가 그 전에도 유사한 위험 행위를 많이 했을 텐데 가족들은 꼭 보호하고 있고 사회 밖으로 사회가 개입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지역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보유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 당사자와 공동체 측면 내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분명히 이런 뉴스 보면 나와야 되잖아. 해설 꼭지가 뒤에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 묻지마 폭력에 대해서. 근데 그런 기사를 의도적으로 안 다루고 삭제하고 있잖아. 이건 언론이 혹시라도 이재명 지사 유리할까봐 의도적으로 쓰지 않는 일종의 배임 행위다. 언론의 배임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자위대원도 포겨냥 없다. 라고 했는데 계속 강경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어깃장 놓고 있는 것이다. 자, SBS 5.4%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잘 나왔나 봤더니 쭉 똑같이 다뤘어요. 근데 요거 다뤘구나. 염호석 씨라고 삼성전자 서비스라고 있어요. 요즘에 약간 개선이 됐는데 여러분들 핸드폰 문제 생기면은 삼성전자 서비스 가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인지 알고 가시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하청 회사였던 거야. 위험의 외주화처럼 그냥 찍어 누르기 쉬우니까 하청을 줘요. 근데 노조를 만들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노동열사 염호석 씨가 영언했던 내용은 유서에 노조가 승리할 때까지 자신의 시신을 화장하지 말고 안치해달라. 투쟁의 깃발로 활용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아버지가 마음을 바꿨어. 삼성으로부터 6억을 받아서 또 하나의 가족. 돈으로 매수하는 삼성의 구태를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또 하나의 가족. 그래서 6억 건네받고 그냥 가족장으로 바꿨어. 노동자장이 아니라. 근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개입해서 양산경찰서 정보과 소속 하모호 씨 등 2명의 경찰관이 화장을 빨리 서두르기 위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허위 공문서를 경찰서로 보냈는가 하면 노조원들이 시신의 운구를 막고 있다. 망자의 뜻대로 노조원들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미 돈 6억의 삼성의 가족이 된 염씨 아버지의 지인들을 시켜서 신고하라고 그래가지고 경찰력을 파견한 그런 두 가지 혐의가 있어요. 그리고 보도했어. 이거 대단히 큰 뉴스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고용한 민중의 지팡이인데 삼성의 하수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대가로 1,000만 원 받았대.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1,000만 원 받고 이런 일 할 경찰관이 있나요? 근데 여하튼
1,000만 원 확인된 것만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불구속으로 기소했대. 너무 화가 나요. 만약에 일반인이 이런 짓을 했어봐요. 구속이죠, 당연히. 그냥 삼성이 뒷배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이 정도라도 드러난 게 대단한 거거든요. 염호석 열사의 뜻이 숭고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드러났는데, 저희 고발뉴스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보도한 언론이 없다. 그나마 경향신문에서 사설을 써줬다. 고맙다, 경향신문. 경찰이 돈 받고 삼성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니, 이런 사설을 써줬는가 하면은 경향서울 한국일보 정도만 지면에서 보도했대. 그런가 하면은 MBC와 JTBC는 메인 뉴스에서 침묵했대. K랑 S만 보도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적폐, 우리 민생과 경제, 뭐 통일도 우리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만,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아직 멀었어요. 그 중에서 이 재벌 문제, 특히 삼성 문제 정말 심각한데,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저희같이 조그맣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고발뉴스 많이 후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공유해 주시고 키워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올해 9월에 6만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2배가 됐어요. 12만. 홍카콜라처럼 거짓말이거나 선동하는 내용은 없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촛불 개혁을 생각하는 마음이 통해서인지 12만 6천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요. 저희 함께 해주시고 또 동시에 계속 공중파 쪽으로, 언론 쪽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는 막을 수 있습니다. 언론의 방종을 막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공중파 시청률 거의 절벽이잖아요. 떨어지고 있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많이 뉴스 접하고 계신데, 고발 뉴스가 저는 MBC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공영방송이 되고 우리가 주류 매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처음 발걸음 떼는 마음으로 지난 2018년 그렇게 걸어왔고요. 이제 6년 됐습니다. 내년이면 저희 고발뉴스도 7년 차를 맞는데요. 똑같은 초심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JTBC 뉴스룸, 제가 사실 손석희 선배 그나마 그런 언론인이 없어요. 언론인이 존경받는 풍토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기자들은 손석희라고 하는 사람을 기자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원래 아나운서로 들어왔고 나중에 잠시 서울시청의 기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른바 메인스트림에 있는 제도권 기자들은 그런 걸로 계급 서열을 매기고 우습게 보는 경향도 있어요. 저는 하지만 진정한 MBC에서도 훌륭한 저널리스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석희 앵커가. 하지만 JTBC에서 잘하고 계시죠. 근데 제가 간혹가다 JTBC에 대해서 비판적인 비평을 올릴 때가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JTBC를 통해서 손석희 앵커가 잘 줄타기를 해왔지만 여전히 중앙일보와 자본으로부터의 압박이 되게 있고 강력한 텐션이 안에 있어요. 밖에서 비판을 해줘야 손석희라고 하는 언론인 1인 체제 하에서 벌이고 있는 언론 투쟁이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밖에서 손석희를 비판해줘야 손석희가 안에서 힘이 더 생깁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비판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는 삼성과 삼성 비리 피라밋의 정점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홍석현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본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본질이에요. 절대 자본은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99개의 긍정적인 보도를 하더라도 단 한 개의 자기 자본의 절대적 이익을 위한 보도와는 바꾸지 않아요. 절대 자본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의 홍석현이라는 삼성 비리 커넥션의 현재 컨트롤 타워, 그리고 오랫동안 삼성 뇌물 전달자가 있음을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쓰는데 너무나 손석희 앵커 흔들지 마라,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다 아프게 무겁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은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시영이 돌연 퇴사한 걸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이시영 MB 아들 다스 대표였는데 퇴사. 다스가 MB 것이라고 하는 것의 뒤집기 전략이다. 지금 다스가 MB 거기 때문에 이시영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시영이 날렸어. 그러면 아닐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이른바 그 유명한 MB의 꼼수 작전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발뉴스, 올 한해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각에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손석희는 두들겨 패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손석희 앵커에 대한 비판적인 지지 또는 선별적 평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좋은 뉴스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결정적인 삼성 이건희의 신복 배달책, 뇌물 배달책, 홍석현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비판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고발뉴스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호 기자는 변절하지 말라. 끝까지 고발 기자 초심으로 마감을 해야죠.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래 하산할 때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높은 산 내려가는 마음으로 더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들과 함께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MB의 꼼수가 시작됐네요. 네, 이번 달부터 월 후원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1년 9개월 동안 사실은 글쎄요, 저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국민들만 지지하고 국민들만 받듭니다. 그런데 때로는 특정 언론인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면 싫어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런 팬덤이 정치 성장 과정에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처를 저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많이 억울했었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뭐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MBC 공작을 막기 위해서 내부고발했다가 해직된 사람이에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문재인 후보 지키려고 해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좀 납득을 시켜달라 라는 얘기 한마디 했다고 저희 고발뉴스가 지난 1년 9개월 동안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고발뉴스는 국민 여러분만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삼성 밝혀야 합니다. 또 울컥한다. 네, 좋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 많은 댓글 올려주고 계신데요. 제가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의견 있으시면 올려주십시오. 올 한해도 여러분들 사실 뉴스 읽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해드리기 위해서 편하고 쉽고 재미있게 명쾌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발뉴스 촛불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제 시간이 늦었어요. 여의도에서 열리고 있는 운영위, 여러분들 잘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저 자한당 놈들이 떠드는구나. 잠시라도 내가 언론이 분탕질치고 영혼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프레임에 빠져서 보도하는 바람에 잠시라도 내가 헷갈렸구나 하는 분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미 적폐 청산이 완성됐는가?
지금 우리가 어디쯤 있지라고 잠시나마 피곤하셨거나 회의적이었던 분들, 다시 저희가 고발뉴스에서 운영위 생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전의를 가다듬고 2019년도 촛불 높이 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